여러분들 우리가요 본당 신부님들도 간혹 나 아니면 이 성당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없어도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삼척인 분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그냥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3개 다라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막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꾸리야 단장이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요.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딜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고 아는 척하고 싶었는데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아는 척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이 아는 척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교우들 많아요.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달 내내.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권세와 영광 여러분들 피세요 안 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돈 없는 사람도요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권세와 영광 필 것 같아 안 필 것 같아요? 당신 나 만났으면 쪽박 찼어.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서 살지도 못해. 나 만났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도 누가 잘났다고 해? 내가 잘났다고 권세와 영광 드러내요. 이게요 돈 없는 사람도 받는 유혹이 권세와 영광이에요. 이거 국회의원 대통령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나는 28에 신부가 됐어요. 학생이다가 갑자기 신부가 됐는데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신부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신학교 하다가 맨날 학교에서 그냥 교수님한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본당 신부 하다가 딱 신부 됐는데요. 교우들이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지 1살서부터 100살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1살짜리는 엄마가 데리고 와서 우리 애 좀 만져달라고 그러고 90살 먹은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또 구부러가면서 신부님 손 한번 만지자고.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아요? 나는 판검사 그렇게 존경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부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딱 빨개 벗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에 중년의 남자가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온 거예요. 온천을.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거 누구냐 이거야.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 28의 젊은 나이에 시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한두 번 받기 시작하면요, 내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 슬슬 기부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시장 국회의원도 나한테 인사하는 판에 내가 누구한테 인사해? 교우들도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교우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교우들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섬김을 받는 입장에 들어서는 거죠. 제가 31살에 평택 비전동이라는 성당에 본당 신부가 됐어요. 교우가 한 4,000명 되는데 뭐 아주 교우들이 착하고 아파트촌이라 그냥 돈도 너무너무 많이 내갖고 예산도 저 시골 교구보다 더 많았어요. 본당 예산이. 갔더니 교우들이 나보러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말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부담스럽다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영민하고 위대하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교우들이 사모임원들이 신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영민한 내가 결정한 건데 어디다 나한테 반기를 드느냐 이거예요. 악마의 이 낚시에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렇죠? 낙이라는 게 얼마나 볼품없어요. 말은 타면은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당나귀는 참 내가 기분이 나빠. 당나귀를 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덩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당나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나귀 같다는 사람. 근데 이 당나귀에 그냥 예수님이 딱 올라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막 환호를 하고 빨마가지를 흔들으니까 이 당나귀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야,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나귀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흔들었죠? 우리 신부들도 똑같아요. 나 때문에 교우들이 나 존경해 주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만약에 내 뒤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나 세상에 나가면요 쳐다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처음인 걸 잘 알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요 내 뒤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아? 나만 남는 거예요. 악마가 나한테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제가 작년에 뉴욕 퀸즈라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10명이 타는데 20명이 타고 엘리베이터가 꼈어요. 하고 911이 와서 막 전화해갖고 911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 다 꺼냈어요. 그럼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이번 2월 달에 70 먹은 아주머니, 아주 예쁘게 생기고 곱게 생겼어요. 요즘 70 먹어도 정말로 아줌마야. 아줌마가 딱 와서 신부님 제가 뉴욕 퀸즈에서 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누구냐면요 신부님 강의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에 낀 여자입니다. 그리고 왔어. 그런데 신부님이 그 강의를 했을 때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 그거를 사서 아들이 뉴욕 의대 수술 집도이래요. 대단한 거죠. NYU 대학의 수술 집도이면. 근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출퇴근에 듣고 다니면서 맨날 웃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평창에 가고 신부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이제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뭐 영어로 막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대충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감동 받다 못해 이제 미국 여자까지 내가 감동을 받는구나. 고맙다고. 근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미국 여자가 내가 감동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야. 나 없으면은 이 집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사목회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구역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레지오 망한다. 나 없으면은 우리 성모회 망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져도요 잘 돌아가요. 제가 홍콩에 가갖고 인도 신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에 30명인데 소프라노 자매 하나가 음이 자꾸 틀리는 거야. 음이 자꾸 틀려갖고 지휘자가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야. 그래서 본당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님 우리 성가대에 소프라노 하나가 있는데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려갖고 성가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제발 그 여자 좀 관두게 해라. 신부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관두게 할게. 라고 불렀어요. 당신 때문에 30명 성가대가 안 된대잖아. 당신 좀 성가대 좀 관둬라. 30명을 위해서. 그랬더니 소프라노 단원이 한 말이 있어요. 좋다. 내가 관둬서 30명이 잘 된다면 나도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부님도 우리 3,000명 좀 잘 돼보게 좀 관둬라 좀. 여러분들 우리가요 본당 신부님들도 간혹 나 아니면 이 성당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없어도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삼척인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그냥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3개 달라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막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꾸리야 단장이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요.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딜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고 아는 척하고 싶어서 내가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아는 척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아는 척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교우들 많아요.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달 내내. 내가 밍크 코트를 하나 샀어. 밍크 코트를 샀는데 이거 한 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제발 좀 추워야지 한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기다리다가 1월 말에 어떻게 하고 입고 나가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낫이 입고 그냥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요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 하는 거 아닌데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면 더 꼴보기 싫죠? 저도 이 잘난 척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갖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 하는데 동참해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점심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그 동해 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늦 여름이에요. 이제 속초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한 100kg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는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나오디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쑥 들어가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부인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또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가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튜브를 다시 갖고 들어가갖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얘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여자 하나가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쉰다니까 그 여자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바퀴 한 번도 안 쉰다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뜯고 싶더라는 거야.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5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기 싫은 거지. 그래갖고 이 잘난 척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건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은데 주일날 반도 되고 차량 주차 봉사하는 형제들. 여기 내가 정말 부자야. 남편도 대단해. 그런데 그런 거 티 한 번 안 내고 성모에 설거지하는 자매들, 구역장 반장 봉사하는 자매들. 난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잘난 걸 하면서 정말로 창피를 많이 당해요. 어떤 대령이 대령 진급을 한 거야. 3개, 밥풀떼기 3개, 무궁화 3개를 딱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중령에서 대령으로. 근데 딱 이제 하는데 딱 이병이 딱 들어오니 딱 인사를 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이병한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딱 잡아갖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좀 중요한 전화가 있다고. 장군님, 뭐 무슨 김 장군님하고 뭐 같이 우리 셋이 장군님 2분하고 식사할까요? 그리고 기분 좋게 딱 전화를 끊었어. 그래갖고 대령이 물어봤어. 자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난 척을 해서 빠지는 늪이죠. 늪.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는가. 오늘 황창현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나이 들수록 추해 보이는 행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반드시 망할 수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오늘도 삶의 지혜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에 대해 욕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고 멋진 차를 몰고 싶어합니다. 좋은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소유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팔자에 맞는 돈이란 무엇인 것일까요? 팔자에 없는 돈을 너무 많이 가지면 반드시 불행이 닥친다. 이 말은 복권 당첨자들의 삶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을 손에 쥔 사람들이 그 후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통계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행과 파산, 때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면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운을 50년 걸려 받을 것을 몇 년 내로 한 번에 사용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운이 바닥나고 그 이후로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남자나 여자 모두 이성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얻게 되면 주변에 다양한 이성들이 따라붙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관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돈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정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웰터급 복서가 헤비급 복서와 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급수를 넘어서려는 욕망은 결국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올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를 지분지족이라고 합니다. 그칠 줄 아는 지혜, 즉 지나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무리하게 자신을 끌어올리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영끌, 즉 모든 자산을 끌어모아 투자하는 행위는 자신의 팔자에 맞지 않는 돈을 벌려는 시도로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투자나 돈을 목표로 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합당한 목적일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욕심을 내는 것일까요? 돈이란 마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욕심을 내는 이유는 돈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아무리 욕심을 내도 그것이 반드시 벌리는 것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도한 욕심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고 그 선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무리한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를 알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기 홍보는 중요한 요소로 이는 자기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서양의 현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면 조용히 가만히 있곤 합니다. 악어처럼 물속에 숨어 지내며 조용히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처세술이었습니다. 악어가 햇볕에 몸을 드러내는 순간 사냥꾼이 총을 쏴서 그를 핸드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을 너무 노출시키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선을 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스피노자는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야심과의 위선이거나 노예 근성의 비굴함이다. 겸손이란 참으로 어려운 덕목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대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세술로서라도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연습하다 보면 가짜가 진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난 체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잘난 체를 하다가 크게 무릎을 꺾이고 코가 깨진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잘난 체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멘토의 존재입니다. 자기 멘토가 있어 수시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가 지적을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사람을 멘토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멘토의 지적에 기분이 나빠지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됩니다. 좋은 멘토를 모시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돈과 성공, 출세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전혀 돈을 벌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는 병의 원인이 됩니다. 병에 걸리면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병 없이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잘된 죽음, 즉 웰다잉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다 보면 사람은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세상에 숨어도 근심이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곳을 여행해 보아야 합니다.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해야 내공이 쌓입니다. 독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줍니다. 여행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마주함으로써 융통성을 기르게 해줍니다. 이 둘의 결합은 사람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스케일을 키워줍니다. 여행에서 만나는 낯선 풍경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줍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훨씬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여행을 떠나면 그저 경치 좋은 곳을 보고 끝나버리지만 독서로 미리 지식을 쌓고 떠나는 여행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내가 아는 것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집니다.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내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내실 있게 채워졌는지를 반영합니다. 최악의 죽음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링거를 꽂고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통 없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내공이 쌓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불치병에 걸려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복어알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먹고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두고 돈과 성공, 출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면서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욕심을 내지 말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정신을 돈으로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정신을 팔아서 돈을 얻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돈이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지만 그 도를 지나치면 정신병적인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병들게 하는 의외의 것들 3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아파트, 명품, 자동차입니다. 이 3가지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사람들을 돈의 마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넓고 쾌적한 아파트, 멋진 차, 그리고 고급 명품을 갖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뼈와 영혼까지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팔아버리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황량한 정신만이 남을 뿐입니다. 노예가 명품을 걸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상태에서 물질적인 것을 쌓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팔자에 없는 돈을 너무 과도하게 욕심내는 것은 고생스럽기만 할 뿐 결국엔 자신의 삶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수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를 제대로 알고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돈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느 정도의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사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과 욕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분수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지 않는 삶, 욕심을 절제하는 삶,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지혜가 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로 플라톤의 항상 비밀로 해야 하는 6가지입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도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결점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라는 폭발물을 다루는 것과 같아서 쉽게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폭발은 때때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비판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은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비판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존감을 손상시키며 원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 가슴속에 남아 상처가 됩니다. 비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나도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허물은 그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니 남의 잘못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세요. 둘째, 자신의 개인적인 사항을 과도하게 공개하지 마세요. 남들과 어울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각자에게 자신만의 생활 방식과 취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취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하며 남의 삶에 무분별하게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나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내 사생활에 큰 관심이 없으며 내 삶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은 남들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당신의 사생활이 아무리 흥미로워도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운 이야깃거리로 전해질 뿐입니다.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면 결국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 뿐이며 이로 인해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셋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혀와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자랑은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상대방을 질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책임은 자랑을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일이나 성과에 대해 말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이든 해도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에는 그들의 심리와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넷째,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세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질병은 입을 통해 들어오고 화는 입을 통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도 괜찮은 말과 숨겨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를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말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섭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에 대한 걱정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만약 그 친구가 당신보다 가난하다면 그는 당신을 질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당신보다 부자라면 당신을 천박하게 여기며 내심 경멸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관계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관계를 개선시키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고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지만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고 합니다. 이 말을 결코 잊지 마세요. 6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타인에게 당신의 목표를 이야기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중한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당신의 의지와 의욕을 꺾을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조언이나 의견은 당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목표에 대해 질투를 느낄 것이고 그 결과로 당신의 목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업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목표를 남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필요가 있을 때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충동적으로 아무 말이나 내뱉습니다. 시작이 반인데 시작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목표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삶을 마쳤죠. 인생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출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은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자 일을 하는 공간, 나아가 남은 인생을 보내는 공간이 되죠. 노년에는 이러한 이유로 집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집의 환경이나 위치, 그리고 그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부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등 모든 요소가 그 사람의 건강, 관계,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집은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도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금 상황에 따라 집을 선택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치를 고르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 어디든 좋은 집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백화점 주변을 추천드립니다. 백화점 주변은 편리한 교통과 의료시설, 그리고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모든 면에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사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복지관 근처로 이사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경로당이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영양가 있는 식사 제공, 심지어 물리치료와 미장원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죠. 또한 복지관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백화점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교육적인 면에서는 더욱 풍부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매 학기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스포츠 댄스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아하게 춤을 추고 운동을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렴한 가격에 이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죠. 시사는 영양사가 신경 써서 준비한 영양가 만점의 식단을 매일 제공받습니다. 만약 복지관에 직접 하지 못한다면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한국만큼 잘 되어 있는 곳이 드뭅니다. 해외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발전된 나라들이 있지만 한국처럼 잘 갖춰진 복지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어디에 살아야 할지 고민이신다면 복지관 근처를 추천드립니다. 복지관 바로 옆에 집이 없을 수도 있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1km 내외면 충분합니다. 주로 수도권에 복지관이 많이 위치해 있지만 농촌이나 어촌에도 복지관이 있습니다. 다만 그곳의 접근성은 도시만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여가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사실상 생의 마지막 날까지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합니다. 복지관에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사시는 경우가 많죠. 만약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복지관 근처로 이사 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시청, 도청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면 단위나 리 단위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있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매우 훌륭합니다. 굳이 이사를 할 필요가 없다면 사실 가장 좋은 곳은
바로 현재 살고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그 동네의 특징을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장점과 편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이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계속해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곳에는 주거와 함께 돌봄이 있고 이웃과의 소통도 중요한 돌봄의 일부입니다. 또한 내 지역사회는 나의 삶의 방식을 잘 알고 있으며 다양한 돌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요양원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 익숙하고 편안한 그곳이 최고입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여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요즘에는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지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지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살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과 환경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이러한 이유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오래 머물게 되면 독일에서처럼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던 애착 가구를 요양원으로 가져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노년기가 되면 집안에 안전바를 설치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벽에 부착된 손잡이처럼 집에서도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낙상 사고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안전바의 무료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집안의 인테리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턱을 제거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인테리어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원 생활을 원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이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고려한다면 자신의 건강 상태와 그 지역 사회와의 부합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가 배타적일 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곳에 익숙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전원에서 생활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전원 생활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전원 생활을 고려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전원 생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지었지만 5달 만에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밤마다 들리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원 생활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여러 변수가 생깁니다. 첫째,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응급 대응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분들은 전원 생활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으로 이사하면 자녀들과의 소통 빈도가 감소하여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을 고려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성향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전원에서 생활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60세가 되면 건강상의 문제, 직장에서의 퇴직, 자녀들의 독립 등 여러 변화가 겹치며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갑을 맞이하는 나이기도 하며 전통적으로 이를 축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잔치를 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지만 실제로는 통과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60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환갑이구나, 진갑이구나 하며 스스로를 노인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노년의 시작과 많은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는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것을 해줬어야 했는데, 반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들이죠. 두 번째로는 결혼에 대한 후회가 많습니다. 저 사람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더 빈번하게 들리는 후회는 젊었을 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자식이었고, 그 다음은 자기 자신, 그리고 배우자 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들은 매일을 열심히 살며 하루를 마친 후 나 오늘 열심히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통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칭찬하는 것. 이것이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매일 자신이 잘한 3가지를 적는 일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자신의 최선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잃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내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하며 그것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더 큰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불행해지는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외롭고 쓸쓸해지며 결국 노년기에는 죽음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생각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관적 행복도는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전 세계 1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는 57위이며 OECD 국가들 중에서는 38개국 중 35위라는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80년 동안 우리는 경제 성장을 중시하며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정서적,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공동체적 연결감을 상실해왔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서열과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인간관계는 더욱 삭막해졌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핵가족조차도 흔들리며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고 불행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들이 자녀에게도 무의식적으로 강요하게 되어 아이들까지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행복과 자주 연관지어지곤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가면 이후의 삶은 편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리며 고통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줄까요? 연구에 따르면 소위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잠시 동안 행복을 느끼지만 그 행복감은 매우 짧게 지속됩니다. 평균적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기쁨은 일주일 정도 유지될 뿐이며 곧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의도치 않게 아이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불행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행복 중에는 짝퉁 행복, 즉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짝퉁 행복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행복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건부 행복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비교를 통한 행복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행복입니다. 남보다 잘났다는 이유로 느끼는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로 인해 결국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찰나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지만 그 결과가 미래의 고통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내일이나 내년에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면 이는 순간적인 즐거움일 뿐이지 오래 지속되는 행복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이기적인 행복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는 행동은 결국 스스로도 고립시킬 뿐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식적인 행복입니다. 실제로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척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짝퉁 행복입니다. 이런 가식적인 행복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방해가 됩니다. 최근에 많은 청소년들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얼마나 많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잘 모릅니다. 단지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과연 돈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은 돈을 얻는 것이 꼭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로또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엄청난 행복을 느끼지만 그 행복감은 불과 1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가족이나 친지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고 돈을 노린 사람들이 몰려오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점점 더 불행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큰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행복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감과 큰 불행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일시적인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행복 설정치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기본 수준, 즉 행복 설정치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설정치가 낮은 사람들은 아무리 큰 행복을 경험하더라도 금방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설정치가 높은 사람들은 극심한 불행을 겪더라도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행복 설정치는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자주 느끼며 남을 돕는 선행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행복 설정치를 점차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신경계, 면역계, 호르몬계, 나아가서는 유전적인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웬만한 어려움에도 끄떡없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행복 설정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꾸준히 노력해서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8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20년대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중년과 노년을 맞이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추적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은 학력, 직업, 수입, 외모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친밀한가가 그 사람의 삶의 질과 행복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인간관계가 불안정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좋아도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의 초점도 이제는 개개인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관계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관계가 불행하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거나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는 그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개인주의를 중시했던 서양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인간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인간관계를 중시해왔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현대 사회의 경쟁과 효율성 중시 문화로 인해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와의 관계가 다시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몸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셋째,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며 그 고마운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게 되고 이는 다시 자신의 행복감으로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멘토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받고 싶은 역할 모델이 있기에 그 모델을 통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휴식과 성장을 위한 시간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혹은 더 나아가 지구 환경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경과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은 여러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도가 높은 나라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까요? 보통 행복도가 높기로 유명한 나라는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첫째, 아이들이 많이 놀게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학원에 가고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지만 덴마크에서는 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둘째,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덴마크는 겨울이 길고 춥지만 날씨에 상관없이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덴마크에서는 조기 교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읽기와 쓰기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빨리 배우게 하려 하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유치원을 1년 더 다니는 아이들이 더 자신감 있고 학업에 흥미를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덴마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가르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잘 지내다 와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해라라고 당부합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친절을 실천하도록 하는 문화가 아이들의 행복감을 확장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에서는 비교나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가 소중하며 자기 나름대로 훌륭하다는 가르침을 주고 학교에서도 성적이나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행복한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 속에서 놀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여유롭고 깊이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년기에도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젊었을 때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필립 보생태마을 생태맘장터의 청국장 가루가 유명합니다. 구매하시면 인생 스케치 채널과는 무관하며 성필립 보생태마을의 국내외 비영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